오랜만에 그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를 소화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준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전월 대비 근원 CPI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년 3월 최고점을 찍은 후 횡보를 하다가 7월에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의미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준은 금리를 5월에도 올리고 7월에도 올렸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CPI는 3월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데 거꾸로 금리는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5.5%까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는데 왜 금리는 계속 올렸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강한 고용 때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증가세는 견고하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험적인 성격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 연준이 다른 이유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것이지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만 금리를 올린 후에 금리 인상을 곧바로 중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 후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반대로 기준금리가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는 더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8월 CPI는 전년 대비 3.7%가 상승해서 기준금리인 5.5%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다음 세 가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대량으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를 소화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는 진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인용해서 새로 쏟아지는 미국 국채 물량이 1조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0조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 BMO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채가 비교적 잘 소화될 것 같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채가 잘 소화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만약 금리가 높지 않았다면 미국 국채의 소화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발행되는 대규모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중국과 사우디 등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가 1,145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는데 이것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신흥시장 분석가는 사우디가 달러 자산을 옮기는 것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우디 부의 제할당은 미국 금리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중국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준율을 0.25%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용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미국과 금리 격차를 벌리지 않고 환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금리 격차를 벌리지 않으려고 할까요?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키고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놀란 그 신흥국이나 제3세계의 권력자들은 혹시 내 재산도 동결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산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중동에서 남미까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제무역대금을 위안화로 지급하는 등 탈달러, 친위안화 흐름이 일부 생겼습니다.
위안화의 그 기축화를 계속 추구해온 중국은 그야말로 큰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쉽게 날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적극적인 그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달러를 피해서 위안화를 채택한 제3세계 국가는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위안화로 바꿔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 달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마음대로 금리 인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마치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 시점에 달러 가치를 계속 강하게 가져감으로써 달러 이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올리고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높이는 요인은 첫 번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미 한참 전에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선진국에서는 금리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과 7월에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국 채권에 투자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금리를 인상하기 전 주요국들의 기준금리는 캐나다가 4.5%, 호주가 3.85%, 그리고 영국이 4.5%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였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캐나다나 영국 그리고 호주의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미국이 새로 발행하는 국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대규모로 발행되는 국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7월에 0.25%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서로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는 빼앗아 오기 위해 금리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이라든가 PF 부실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릴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이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기준금리가 무려 2%나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금리 역전폭입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이 기준금리가 2%나 더 높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채권보다는 미국의 채권을 살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격차가 2%에 이르러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원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외국인 투자금이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에서도 7억 9천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역시 채권 자금은 금리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의 연준이 향후에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은 금년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행한 국채도 마무리되었고 해서 특별히 금리를 인상할 만한 이벤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로 금리 인상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의 그 치프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내년에는 1%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저는 두 가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자금의 이탈입니다. 기준금리 차이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2%입니다.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정도면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차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8월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 채권 자금 중 7억 9천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더구나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한 환율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상증자 공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니 두산로보틱스니 하는 그런 규모가 큰 기업들이 대규모 공모를 하고 있고, 이러한 IPO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증시의 자금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은 들어오지 않는데 자금을 빨아들이는 요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당분간은 오르기는 쉽지 않고 약세를 보이면서 횡보를 하는 장세가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금리와 지수의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